이슈앤 상식 10월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칼럼입니다. 좀 열받는 소식이네요. 구직자들의 마음을 울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입니다. 자, 가스안전공사의 경우에는 24명 중에 무려 13명이 이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합격을 했다고 하네요. 좀 어이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58곳에서 500여 명, 그것도 최소한 500여 명이 합격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뭐 이래저래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정권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다는 그걸 보면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더 공정해지는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든 상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정신질환자들의 숫자가 많이 느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채용비리라고 하는 게 전에도 있었지만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사회가 공정해지는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되고 불합격을 했어야 될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되면 뭔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정상화되기가 좀 어려운 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당하게 합격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없습니다. 임용 취소에 대한 별도의 법규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그런 거죠. 뭐 백으로 들어간 사람 걸려도 어쩔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뭐 내부적으로 뭐 공개가 돼서 이 사람이 좀 힘들어서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숫자가 꽤 되는 기관들도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사회가 공정해지려면요. 명확한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잘못됐다면은 처벌하고 바르게 잡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르게 잡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선거비법까지는 어렵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적어도 불공정하게 입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경고를 보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단 공정해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인사비리는 많이 줄 테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채용 비리가 드러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기업의 경우에는 채용 비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뽑겠다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설령 비리라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공정한 면이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뭐 사회라는 게 항상 그래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나아지고 있다면 이제 희망을 가질만 합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탑 이슈 첫 번째 소년 범죄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거든요. 여기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이건 실수 내지는 호기심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잔혹한 범죄였죠. 게다가 그 영상을 찍어서 서로 주고받기도 했다는 좀 끔찍한 일이 아닌가 싶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성인 범죄만큼이나 잔혹해지고 있는 이런 청소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소년범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조금 정리해보자면 왜 청소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겠습니까?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권리는 아니에요. 권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이 있었던 게 문제죠.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경우에도 자기가
법적으로 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악용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게다가 가해 여중생들은 만일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대는커녕 신상 공개하는 네티즌에 대해서 고소하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더 공분을 샀던 것 같습니다. 뭐 어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 부분도 일리가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가해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냐? 아니요. 권리는 존재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 법을 좀 어설프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소년법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법적 개념이니까 간단하게만 보도록 합시다. 일단 촉법 소년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죠. 촉법 소년은 10세에서 14세인데 나이에 대해서 요건 좀 구분하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 나이가 좀 헷갈리는 게 우리 나이로 14살이면 만으로 몇 살이냐, 생일이 지나고 안 나고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게 있죠. 법의 나이는 무조건 만 나이만 생각합니다. 뭐 태어나서 한 살 계산하고 그런 나이 따지잖아요. 법은 무조건 만 나이예요. 그래서 만자를 붙이던 붙이지 않았던 다 만 나이라는 걸 명심하도록 합시다. 자, 미성년자 중에서 그 중에서 10세에서 14세 촉법 소년이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 자체는 못합니다. 보호 처분만 가능해요. 보호 처분이라고 하는 게 최대는 소년원까지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소년원은 교화시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시설로 보고 있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이상은 처벌받을 수 있지 않냐. 기본적으로 청소년 보호가 19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9세까지 이 경우에도 감형의 대상은 될 수 있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 둘 다입니다. 왜 둘 다가 될 수밖에 없냐면 자, 15세에서 19세라 하더라도 감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범인 경우에는 더 감형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더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소년범에 대한 보호 규정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논리였죠. 게다가 이쪽은 더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10세에서 14세에 해당이 되는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못해요. 아니 보호처분을 한다면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에요. 형사상 처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아야 되지 않냐. 미성년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만큼의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가 어린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회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하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 문제가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엄벌을 해야 된다 이런 서명운동도 있고 소년법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청원들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현상 자체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소년법에 대한 규정은 해방 이후에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때의 기준이 제시됐기 때문이죠. 워낙에 청소년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나왔던 건데 무려 50여 년 전에 만든 법 규정입니다. 지금하고는 또 다르죠. 지금은 청소년들이 조금 더 일찍 철이 든다고 얘기하기는 못하고 조금 더 일찍 사회화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범죄에 노출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잣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볼 때도 지금 청소년들이 발육이 좀 더 빠른 편이라고 하죠. 그리고 2차 성징도 조금 더 빨리 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인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어떤 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구분 지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탑 이슈 KBS, MBC 동시 파업입니다. 둘 다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공영방송을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는 게, 자, 국영방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국가 소유를 얘기합니다.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둘의 차이는 뭐냐면 국영방송은 철저하게 국가를 위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죠. 민영방송의 경우에는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공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성은 유지된 상태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이런 형태의 소유가 필요해서 나온 개념이 공영방송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영방송은 너무 상업적이어도 안 되지만 특히 권력으로부터 통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까지 권력으로부터의 통제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언론인 스스로 거기에 대한 자괴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KBS, MBC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촬영 현장을 가면 뭐 심지어 기레기라고 기자 쓰레기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죠. 오죽하면 MBC 기자는 출입금지 이런 편말같이 붙인 현장도 있었다고 하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기자들의 자괴감이라는 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파업이 시작됐죠. 자, 타겟이 됐던 건 양쪽 사장입니다. 사장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사장이 임명되기 전부터였지만 임명된 이후에 더 이전 정권에 맞게 하기 위해서 바른 소리를 내는 언론인들을 탄압했던 그의 문제라고 KBS, MBC 노조에서는 주장합니다. 내용적이 좀 헷갈리는 게 있을 거예요. KBS 제1노조, 노조가 왜 하나, 노조가 여러 개인가? 네, 맞습니다. 복수 노조가 허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KBS의 경우에도 노조가 몇 개가 있어요. 1노조가 있고 2노조가 있는데 1노조의 경우에는 기자, PD 이외에 다른 기술 직렬, 카메라 직렬들이 속해 있고 2노조의 경우에는 기자, PD들이 주로 속해 있습니다. 이쪽이 먼저 파업을 했어요. 그리고 1노조까지 파업을 했다는 얘기는 사실상 KBS 구성원들이 거의 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MBC의 경우에는 뭐 노조가 분리된 것들은 아니고요. 자, 경영진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해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복귀해라. 그랬더니 이제 노조 측에선 사퇴해라. 사퇴하면 복귀할게. 이렇게 대립되고 있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문제가 뭐냐면 큰일이 날 일이 없어요. KBS, MBC의 보도가 정상 기능을 못한다고 해서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가 되죠. 인터넷이 이걸 대체할 수 있고 다른 방송사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공영방송이 뭐 파업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아니요. 공영방송은 영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공정해야 될 게 공영방송인데 이 공영방송이 재인행을 못했다는 게 이게 문제였죠. 게다가 KBS, MBC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게 돼버린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가끔 저도 잊어버립니다. 지금 파업하고 있나? 하고 있기는 해요. 왜 할 수 있냐면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 말고는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더 아쉬운 점이 아닌가 싶네요. 자, 내용 좀 이어서 보면 이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바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언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MB 정부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좀 듣기는 했습니다.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기 위한 정의감으로 기자가 됐던 그런 학생들이 좌절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제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었죠. 근데 아쉬운 게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감시하는 와치견이 돼야 되죠.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 1년에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좀 어이없는 일들도 많죠. 언론이 정부를 지원해야 되지 않냐. 이건 독재 정권 때 얘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비판하는 게 원래 속성입니다. 미국도 그러고 있고 설령 정권이 바뀐 문재인 정부라 하더라도 언론이 문재인 정부를 편들어서는 안 되죠. 철저하게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언론의 몫이 아닌가 싶네요. 그 갈등의 시작 얘기가 나오고 있죠. KBS 정현주 사장 해임 건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권이 바뀌면서 자기 입에 맞지 않는 사장을 내보내는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부작용이 생긴 건 뭐냐면 현재 MBC 사장, KBS 사장을 정부에서 나가라고 해도 언론 탄압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 좀 모순된 얘기입니다. 언론은 스스로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기능을 못하고 있죠. 근데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언론의 자유 침해가 돼버리고 언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같이 겹쳐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MBC의 경우에는 경력사원 중심으로 이미 뽑아버리다 보니까 사실 좀 그래요.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식구인데 경력사원으로 들어가면 그 식구라는 생각이 좀 안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서서 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기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큰 소리 내면서 자기 목소리 내고 싸웠어야 될 사람들을 한직으로 보내버렸던 것도 문제입니다. 뭐 아나운서에게 저기 가서 건물 관리를 맡긴다든지 특히 MBC 아카데미라고 하는 MBC 산하에 있는 일종의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가서 교육받으라고 하면서 뭐 브런치 만드는 법 이런 거 수업 듣고 있고 어이없는 일들도 꽤 많았었죠. 이게 또 정치권까지 이어지면서 야당, 자유한국당이 MBC, KBS 문제에 대해서 언론 탄압. 근데 따지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갔던 언론이었으니까 보호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언론의 자유 침해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여기 대해서도 할 말은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게 정답일까요? 시간을 두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냅두는 게 맞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지난 정권 그리고 지지난 정권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것도 좀 지켜볼 문제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기자들 중에 다수가 탄압을 받고 쫓겨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복직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떻게 버텨냈는지 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바르게 가려면 권력도 발라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바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지지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지하시는 것도 지지하시는 거 중요한데 앞으로 언론사에 들어갈 사람들 이분들도 좀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실을 생각하자니 조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기에는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부딪히게 될 거고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게 언론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될 겁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정치 외교편입니다.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처럼 3권이 분립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에 산부의 충돌,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게 삼권 분립이 나온 이유죠. 근데 이렇게 부딪히게 됐을 때 문제 해결하기 어려운 면들도 있죠. 그래서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게 헌재입니다. 문제는 헌재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셋, 입법부가 셋, 사법부가 셋,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갑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 임명은 대통령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 입장에선 반대하는 게 당연하기는 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란 말이에요. 5년이 지나면 행정부가 싹 바뀌게 됩니다. 입법부 임기 4년이죠. 국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하죠. 사법부, 대법원,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의 임기의 경우에는 6년이란 말이에요. 헌재도 6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임기 중에 바꿔버리면은 다음 정권까지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이쪽이나 또는 대법원 쪽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수장의 경우에는 거의 바뀐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정치적인 부분까지 같이 결합이 됐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크게 문제는 없는데 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이건 정치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보자의 자질로 보지 않고 정략적인 판단을 했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나름 이해가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게 국민의당이 아닌가 싶네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호남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데 호남 출신 후보자에 대해서 부결시켰을 때 부담을 어떻게 감당을 하는지,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SNS에 김희수 후보자가 부결됐다. 20대 국회 결정권을 본인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철없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여기에 주도권 싸움이 들어갔다는 게 좀 어이가 없습니다. 심지어 네티즌 중에는 초딩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어느 거에 비해서 잃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닌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당장은 없습니다. 다음번 지방선거나 또는 총선 때 되기 전에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어떤 판단하는지를 알기는 좀 어렵죠.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헌법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재에서 결정나면 끝나는 거예요. 헌재에서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다른 상위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기 위해선 빨리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돼야 되는데 공석이 아직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남북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핵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에 대한 제재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주권에 대한 제약이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도 좀 있죠. 미국은 동맹국이라고 해서 무조건 퍼주지는 않습니다. 미사일 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사거리 제한을 해왔죠. 이게 몇 번 개정되면서 사거리가 800km까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800이면 북한까지는 닿지 않냐. 그렇죠. 닿긴 닿죠. 근데 통제받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북한만 타겟으로 우리는 안보를 준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주국방이라고 하는 거 모든 적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겠죠.
최후의 순간에는 우리는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죠.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검찰의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인한 사법 불신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냐? 수사라고 하면은 자꾸 경찰을 떠올리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경찰이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지휘를 받고 경찰이 하는 거죠. 수사권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검찰이 행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하면 바로 끝나냐? 아니요. 수사하고 나면 법원에다 재판해 달라고 신청을 하죠. 이걸 기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기소 다음에 이제 재판을 하겠죠. 영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소 단계에서도 영장이, 수사 단계에서도 영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함부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보조적인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하면 법원에서 발부하거든요. 법원에서 기각해버리면 구속을 못해요. 법원에서 기각해버리면 수사를 못한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사법부가 이러냐. 직원 부당 채용으로 인해서 확실한 경우, 이 경우에도 영장 발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뭔 논리냐라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자, 정권이 바뀌게 됐을 때 사법부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법부는 법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검찰은 좀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검찰은 독립하기가 어려운 게, 자, 법원은 사법부에 속해 있어요.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검찰은 행정부 산하에 있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완전하게 독립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완전 독립을 하려면은 행정부에도 속해 있지 않아야 독립이 가능하죠.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면들도 있습니다. 뭐 검찰 독립 많은 거라고 있는데 권력이 개입을 안 하면은 독립될 수 있는데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사법부의 권력이 개입한 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은 의도적으로 독립적으로 행사할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적폐청산을 어디에서 주도하고 있죠? 결국 수사는 검찰에서 합니다. 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만일에 정치적인 면이라면 사법부는 독립을 위해서 더 중립적일 필요가 있죠. 만약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버리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절차상 얘기하자면 어쩔 수 없는 게 검찰에서 수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증거를 가지고 와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원래 검찰이 그 역할을 했어야 되니까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뭐 구속을 남발했다면 이건 또 검찰의 잘못이 되니까, 우리 사법제도를 기본적으로 보면요,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게 원래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했는데 발부 안 되면은 수사도 못하고 구속도 못하게 되는 거죠. 수사는 할 수 있거나 수사 자체가 영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뭐 구속이라든지 또는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정된 얘기죠. 제도는 목적이 명확한데 운영이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우병우 부실 수사에 대한 얘기 나와 있죠.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죠. 그럼 당연히 수사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 보면 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구속영장, 강제 압수수색 영장, 이걸 검찰에서 요청하지도 않다 보니까 법원에서 발부를 했어요. 영장 발부해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왜 했을까요? 그만큼 부실 수사였던 게 문제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면 당연히 근데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민정수석이긴 하지만 검찰 쪽입니다. 검찰이 자기 검찰 출신들에 대해서 감싸게 하는 거, 이 좀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검찰이 독립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어떤 틀 안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더 권력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네요. 검찰의 독립은 검찰 스스로 쟁취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문학의 블랙리스트 파문입니다. MB 정부 때부터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고 탄압받았다는 게 드러났죠.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좀 어이없는 사람들도 있긴 하네요. 김부라는 왜 들어가 있대요? 좀 어이없는데 뭐 그런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그러고 있다는 것도 좀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전술핵 재배치권 짤막하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핵은 정치적 무기입니다. 한쪽이 핵을 갖고 한쪽이 핵이 없으면 균형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양측이 핵을 가져야 균형이 유지가 됩니다. 냉전 때 미소 양진영이 그랬고요. 그리고 핵무장을 한 인도에 대항을 했던 파키스탄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핵무장도 결국에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는 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북한이 핵실험했으면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논란이죠.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핵무장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일본도 핵을 배치하려고 하면서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군사작전 통제권도 없는 상태에서 주도권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들까지 나오겠죠.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네요. 야당은 우리 정부는 아니에요. 국민의 뜻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전달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래도 안 되고요. 근데 최근 야당 대표가 뭐 미국에 방문하고 뭐 주변 국가에 방문하면서 전술핵 배치를 끌어내겠다. 이러고 있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야당 대표는 국민이 뽑은 사람은 아닙니다. 국민이 뽑은 건 대통령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강원랜드 인사비리는 참 어이가 없네요. 500여 명 대부분이라고 하니까 2012년 이후부터니까 사실상 95%예요. 거의 대부분이 비리로 뽑힌 인물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누가 누구를 처벌할까요? 좀 어이가 없네요. 자, 그 얘기까지 보시고 SOC 예산 받고 못 쓴 돈이 왜 수조 원이나 됐는지 그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헷갈려하는 직책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에요. 우리는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선거구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겹쳐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국회의원 뽑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거구가 그런 것뿐이죠. 그럼 왜 뽑았지? 아니, 국민들이 직접 뽑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해서 1등부터 뭐 300등까지 뽑고 301등부터는 탈락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뽑는 것뿐이에요. 지역을 대표하는 건 지자체장이지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런데 당선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하는 가장 최고의 선거운동이 뭡니까? 예산 따오기죠. SOC 예산 그렇게 따온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많고
수요 예측이나 사업 계획도 제대로 안 된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되고도 제대로 안 쓰이는 경우가 많죠. 이게 수조 원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쓸데없이 남의 선거운동 하는데 수조 원이 깔린다는 얘기죠. 국민의 돈 아니에요.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선구제를 대선거구제로 바꿔버리든지 이렇게라도 해야 선심성 행정을 줄일 수 있겠죠. 쓸데없는 예산을 줄여야지 정말 필요한 분야에 돈을 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 정리해 봤습니다.